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만 노리는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다. 그 해에 70세 이상의 노인 3명이 자신의 집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범행 현장은 끔찍했으며 3명의 피해자는 모두 머리에 수십 차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로 물든 천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비슷한 방식으로 숨졌으며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외로운 노인들이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명확한 단서도 없었으며 공포와 섬뜩한 의문만 남았다. 그럼 누가 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홍콩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은 충격적인 사건,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을 파헤쳐보자. 먼저 최신 사건 알림을 받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1월 17일 새벽 1시경 발생했다. 중년 부부가 저녁 식사 후 남섬 주건 지역의 화유엔 빌딩 6층 아파트로 돌아와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노부인은 침대에 누운 채 손이 옷으로 묶였고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다. 이 상황을 본 중년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노부인의 머리 뒤쪽에는 여러 차례의 상처가 있었다. 사망자는 74세의 곽계진으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다. 남편이 병으로 40세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그녀는 두 딸과 한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곽계진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그들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그녀의 두 딸은 근처에 살지 않았다. 많은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곽계진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관절염과 골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고 걸을 때 목발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아침 8시에 아파트 단지 마당에 내려와 간단한 운동을 한 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웃들과 대화도 자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집에서 최근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때 부부는 올해 초 빚을 졌다고 털어놓았다. 채권자들이 집에 와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채권자들은 그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그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였다. 전단지에는 부부의 개인 정보와 함께 흰색 A 포용지에 빚을 갚아야 한다 는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이 A 포용지는 부부의 집부터 맞은편 복도와 아파트 단지 곳곳에까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금전적인 갈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이 방향의 수사는 곧 중단되었다. 채권자들은 보통 돈을 받으려 할 뿐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후 추가 정보를 밝혀냈다. 피해자인 곽계진 자신도 채권 회사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와 심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곽계진이 살해된 후 그녀가 가진 비치 반지와 마카오에 사는 딸이 그녀의 가방에 숨겨둔 13,000달러 현금도 사라졌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녀가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들, 며느리, 가까운 가족들 뿐이었다. 또한 철문이나 출입문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 곽계진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그녀의 며느리였다. 사건 당일 오후 1시경 며느리가 일을 하러 집을 나섰다.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며느리거나 심지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추가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곽계진이 살해된 지 20일이 넘은 12월 8일 또 다른 노부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이틀 동안 노부인을 본 사람이 없었던 이웃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노부인은 혼자 살았으며 1년 전 부엌에서 넘어져 골반이 부러진 적이 있었다. 회복 후에도 그녀는 보행에 지팡이가 필요했다. 이웃들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다. 외부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철문을 열고 작은 틈으로 안을 살펴보려고 했다.
안을 들여다보니 노부인이 화장실 문 근처에 누워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와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노부인은 이미 한참 전에 사망했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살인 사건은 남쪽 지역의 곽계진 사건과 유사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죽기 전에 극도로 잔혹한 대우를 받았음이 드러났다. 피부 아래 광범위한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두피와 얼굴까지 이어졌다. 그녀의 머리에는 뺨, 이마, 얼굴, 뒷머리를 포함해 수많은 멍과 심한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 전에 심각한 폭력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녀의 머리는 단단한 물체로 최소 12번 이상 가격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거의 한 달 전의 곽계진 살인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빨리 알아챘다. 피해자의 이름은 오고련, 82세이며 타오비엔 지역 석방빌딩 5045에 거주하고 있었다. 곽계진과 마찬가지로 오고련 역시 일찍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들과 딸을 키웠다. 약 10년 전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했다. 그녀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한 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사건 당시 오고련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시장을 가고 식사를 준비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이후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오고련의 집은 매우 오래된 느낌이었으며 그녀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거나 불을 켜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낮에는 대부분 철문만 잠그고 잠자리에 들 때만 나무 문을 잠그곤 했다. 조사 중 경찰은 현장에서 강제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초기 단계에서 이 사건을 강도 살인 사건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용의자는 그녀가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과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오고련의 물건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곽계진 살인 사건과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전 사건에서 경찰은 곽계진의 며느리를 의심하며 조사와 체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그녀를 석방해야 했다. 이번 오고련 사건에서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 빚 문제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사건 발생 2달 전 채권자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이 두 사건이 채권 회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경찰은 이 각도에서 금융 또는 채권 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조사 후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다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그러던 중 비슷한 방식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해 3월 7일 경찰은 손단다오라는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그는 그의 할머니가 미타이 빌딩 11305에서 살해당해 사망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부엌에서 등을 대고 누워 있었으며 발은 부엌 옆 화장실 근처에 있었다.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으며 얼굴은 빨간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 수건을 제거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는 여러 부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조사 중 조사팀은 피해자의 몸에서 수많은 절상과 멍 자국을 발견했다. 단단한 물체로 강한 타격을 받아 생긴 상처가 20개 이상 있었으며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격 직후 즉사하지 않았고 약 12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그녀가 사망한 지 이틀이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손단다오의 이모였다. 두 사람은 좋은 관계였으며 작년 말 그는 그녀와 함께 복권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 약 일주일 전 그는 긴급한 일로 홍콩으로 돌아왔다. 사건 발생 3일 전 손단다 오는 마지막으로 이모를 만나 은행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3,000달러를 인출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그 후 이틀 동안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집을 찾아가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예비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고 부엌에서 의식을 잃은 이모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사건 3일 전에 은행에서 인출한 3,000달러도 사라져 경찰은 도난 가능성을 의심했다. 손단다. 오해 증언과 추가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반토안 80세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에 사망했고 그녀에게는 자녀나 손자가 없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며 복지급여로 생계를 이어갔다. 초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이전 두 사건과 유사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70세 이상이고 범행 수법이 동일했다. 이 세 건의 살인 사건이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이에 경찰은 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세 번째 피해자인 반토아는 자녀가 없었고 친구도 적었다. 따라서 경찰은 그녀가 살인 전 목격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살던 미타이 빌딩과 시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아래층에 살던 곽앤이라는 여성을 통해 유용한 단서를 빠르게 찾았다. 그녀는 3월 4일 오전 10시경 석협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다고 진술했다. 장을 본 뒤 그녀는 같은 건물에 사는 반토안을 만났으며 당시 반토안은 달걀, 국수, 채소를 사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오는 길에 식당 밖에서 쉬었다. 쉬는 동안 곽앤이는 반토안이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반토안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도착했을 때 반토안이 사는 층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간 뒤 한층 더 걸어 올라가 반토안의 아파트로 가기로 했다. 곽앤이는 엘리베이터 안에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층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당시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그 여성이 반토안을 그녀의 아파트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낯선 여성이 반토안에게 열쇠를 꺼내달라고 요청하며 문을 열어주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곽앤이는 반토안이 열쇠를 그 여성에게 건네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 정보를 들은 경찰은 즉시 3월 4일 아침에 감시 영상을 검토하여 곽앤이의 진술을 확인했다. 영상에서 반토안이 곽앤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통통한 여성도 함께 있었다. 세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렸다. 약 41분 후 오전 11시 42분경 중년 여성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건물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반토안의 사망 시간에 대한 법의학적 추정 결과 이 여성이 건물에 들어오고 나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건 발생 2달 후인 5월 9일 경찰은 키일 57m의 비만 체형을 가진 50세 여성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30만 달러의 보상금을 걸었다. 수배령이 발령된 지 이틀 후 주민들이 탄수이비 초등학교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수상한 여성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탄수이비 초등학교로 인력을 파견하여 용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잠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배된 여성이 나타났고 경찰은 즉시 그녀를 체포했다. 체포되자마자 중년 여성은 경찰이 찾던 인물임을 주저없이 시인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리투이응 48세로 남편은 몇 년 전 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에게는 성인이 된 두 아들이 있으며 장남에게는 딸이 있어 리투이흥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막내 아들과 손녀와 함께 홍투이키우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리투이흥은 15세 때를 포함해 총 4번의 전과가 있었다. 체포된 후 그녀는 반토안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인정했으나 누구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단지 빚을 받으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녀가 이전 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했으며 리투이융은 고인은 아니었으나 노인 2명, 오고련을 포함해 죽게 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10년 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안마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두 피해자를 계모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안마이는 반토안과 오고련에게 리투 이응이 남편의 사망 후 50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 리투 이응은 두 노인의 죽음이 의도치 않게 발생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는 총 2명이라고 밝혔다. 오고련이 아들의 빚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리투 이응은 동정심을 느껴 5만 달러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빚을 갚은 후에도 오고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리투 이응은 오고련을 찾아가 빚을 받으려 했지만 오고련에게 모욕을 당했다. 화가 난 리투 이응은 막대기로 오고련을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반토안의 경우 그녀는 3만 달러를 빌려줬으나 처음에는 상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관리소에서 2만 달러의 체납된 임대료를 요구하며 그녀를 찾아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리투 이응은 반토안을 찾아갔으나 그녀 역시 거부하며 모욕을 주어 두 번째 살인으로 이어졌다. 리투 이응은 반토안의 소지품을 가져갔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진술에는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다. 두 피해자는 리투 이응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으며 범행 이전에 그녀와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친절을 보이며 친해진 뒤 그들의 집을 따라갔다. 실제로 리투 이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쪽이었으나 그녀는 계속해서 노인들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리투 이응은 진술을 바꾸어 12월 5일 빚을 받으러 안마이를 찾던 중 오고련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오고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며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녀는 2,000달러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오고련은 화를 내며 끓는 물을 그녀의 얼굴에 부었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고통과 분노를 느낀 그녀는 이에 보복했다. 그녀는 오고련의 팔을 잡고 막대기로 머리와 손을 때려 출혈과 비명을 유발했다. 이웃들이 알아채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리투 이응은 오고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을 묶었다. 그런 다음 손을 씻고 피 묻은 신발, 공격에 사용한 무기, 테이프를 가방에 넣은 뒤 즉시 현장을 떠났다. 리투 이응은 반토안에게 저지른 일을 이어 설명했다. 2월, 그녀는 친구와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도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는 아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4,000달러 이상을 사용했고 아들은 카드 반납과 상환을 요구했다. 게다가 주택관리소는 그녀를 찾아와 2만 달러 이상의 체납 임대료 상환을 요구했다. 리투 이응의 초기 진술 중 상당 부분은 조작된 것이었지만 그녀의 친구 안마이는 실제로 존재했고 그녀에게 돈을 빚지고 있었다. 3월 4일, 그녀는 빚을 받으러 안마이를 찾아갔으나 오전 11시경 식당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리투 이응은 그들을 따라 미타이 빌딩으로 갔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10층에서 내려 11층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중 한 명은 걷기 힘들어하던 피해자 반토안이었고 그녀는 반토안을 아파트까지 도와주었다. 30분 정도 머문 후 그녀는 반토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반토안은 처음에 거절했다. 리투 이응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동정을 유발하려 했고 이에 반토안은 금 귀걸이를 빼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러나 리투 이응은 귀걸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나 반토안은 거부했다. 반복된 거절에 리투 이응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반토안의 입을 손으로 막고 테이프로 붙였다. 반토안이 계속 저항하자 리투 이응은 분노해 그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그러나 리투 이응은 귀걸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떠난 후 그녀는 반토안이 자신의 가방에 지갑을 몰래 넣어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으며 지갑 안의 돈은 가져가지 않고 버렸으나 귀걸이는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 발견했으나 피해가 경미해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국 리투 이응은 두 건의 사건과 관련해 강도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녀는 살인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모든 것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진심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그녀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으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마이에 대해 묻자 리투 이흥은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전체 이름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8월 28일 공식적으로 판결되었다. 2시간 30분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리투 이응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판결이 내려졌지만 리투 이응이 실제로 관여한 사건의 정확한 수는 그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연쇄 살인범 리투 이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의 이야기 중 얼마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자.